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결혼 생활 8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을 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결국 서로 남남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과 처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것도 아니었지만 크게 싸우는 일 없었고 서로에 대해 존중해 주면서 살아왔었는데 작년에 시모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남편과의 갈등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혼자 계신 시모가 밥 한 끼 하자면서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셔서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제일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갈 수도 없는 건데 시모가 부르면 무조건 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남편이 만들었고 제가 따로 약속이 있다고 얘기해도 이해해주지 않았었죠. 시모가 혼자 계시다 보니 남편은 항상 신경이 쓰인다면서 같이 가주길 원했었어요. 제가 못 가면 혼자서라도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얘기하면 시모에게 전화해서는 분위기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들어버려 그런 상황들이 싫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게 되었죠. 그냥 밥 한 끼 먹고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굳이 만나서 대화 좀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걸 꼭 해야 직성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었어요. 시댁 문제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행동들이 불만을 쌓이게 만들었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시모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외로워서 저희를 부르는 거라면서 되려 저를 못된 며느리로 몰아갔어요. 혼자서 지내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아들 얼굴 보는 낙으로 사는데 그것도 네 눈치를 봐야 하니? 나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니?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왕 오는 거 좋게 웃으면서 오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필요도 없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거 이해 못해줘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 내 주위 사람들 보면 마누라가 알아서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자고 먼저 얘기 꺼낸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항상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부부가 된 지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이걸로 감정이 상해야 되는 거야? 정말 말 이상하게 하네.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나쁜 며느리인 줄 알겠다.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 집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 적 있어? 나야말로 서운하지. 주말만 되면 어머님 집에는 항상 와야 하는 거고 우리 집에는 왜 가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부모님이 다 계시고 어머님은 혼자라서 그런 거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율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되는 건데? 내 친구들은 남편이 알아서 친정 부모님 집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다는데 당신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리고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면 혼자 오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굳이 따라와야 하는 건데? 나 없을 땐 밖에서 어머님이랑 단둘이 외식하면 되는 거잖아. 한 번 같이 안 오면 남자가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당신은 어머님 댁에 오면 그냥 앉아서 TV만 보고 있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잖아?
그렇다고 우정이를 돌봐주는 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건 엄청나게 많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더 오기가 싫은 거라고. 너는 셰미가 옆에 있는데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보고 있는데도 큰 소리 치면 집에서는 아주 잡아먹으려 들겠다. 저는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의사소통이 벽이 생긴 것 마냥 시모와 남편은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본인들 생각만 할 뿐이지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었죠. 참는데 한계가 오게 되자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는 거친 말이 입 밖으로 나왔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동안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채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한동안 조용했던 남편이 주말이 오자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할 일 없으면 나랑 같이 엄마 집에 좀 다녀오는 게 어때? 엄마가 요즘에 몸이 좀 불편하다는 말을 자주 하셔서 신경이 좀 쓰이는데 당신이 같이 좀 가서 이것저것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하지 않겠소? 나 오늘 친정에 가기로 했어. 당신은 그게 문제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순서 아니야? 나도 다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건 상관도 안 하잖아. 그냥 어머님 댁에 가자고 하면 내 일정은 어떻게 할 건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오늘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당신 혼자 다녀와도 되잖아. 남편은 친정은 다음 주에 가라면서 강압적으로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가려 했어요. 또다시 제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치밀었고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게 되었죠.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뒤 집 밖으로 뛰쳐나온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남편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편과 이런 일로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제 딸한테 아빠 없이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고 아이와 함께 부모님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해하면서 말을 잘 못하길래 무슨 일이 생겼냐고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자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모가 쓰러져 있었다며 응급실로 급하게 옮겨진 뒤 수술실에 들어갔다면서 의사가 중풍이 온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시모가 쓰러지자마자 발견된 게 아니라서 심각한 장애가 생기게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었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린 뒤 병원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하니 시모는 수술실에 계셨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뇌혈관 장애로 정신을 잃고 넘어졌을 때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후유장애가 크게 오지 않았겠지만 꽤 오래 방치가 되어 있던 상태라 문제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수술실 앞에서 시모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걸어오던 남편이 저를 보며 갑자기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남편은 뺨을 올려 버렸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가자고 했을 때 바로 따라왔으면 우리 엄마가 저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만약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네가 감히 내 딸의 얼굴에 손을 대? 오면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내 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왜 남한테 탓을 돌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뺨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졌어도 나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이게 전부 다 내 탓이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저지른 거야? 나랑 이제 그만 끝내자는 거지?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처음부터 우리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돼. 이기적인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라고.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자. 그리고 다시는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너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저는 남편의 막말에 뺨을 올려 붙였고 수술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한테 뺨을 맞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도 남편의 행동에 많이 놀라셨는지 화를 내셨고 이런 상황이 오자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하루빨리 이혼 절차 밟으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결국 더는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수술실에 들어간 시모를 보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해봤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서로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 이혼 서류를 가지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시모가 누워 계셨고 남편이 그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얼굴빛을 하고 있는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시모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시모와 남편 앞에 섰는데 병상에 누워 계시는 시모의 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이혼 서류를 알고 있었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길래 건네주었고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그만 나가주길 원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고 시모의 몸 상태가 많이 심각하냐고 물어보니 반신불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길래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동안 생활했던 짐들을 한쪽으로 쌓아두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랑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너는 지금 머릿속이 온통 이혼으로 꽉 차 있냐? 이혼은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이 원한 거잖아. 그때 수술실에서 한바탕 난리 쳐놓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 우리 부모님도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 나는 이혼 못 해주니까 정하고 싶으면 소송으로 가던지. 우정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다고 내 뺨을 때려?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내 뺨에 손을 올렸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 아니야? 어찌됐든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 서류 다시 가져가. 그리고 내일부터 병실에 누워 계신 우리 엄마 좀 살펴드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난리를 쳐놓고 당신 정말 철판 하나는 두껍다. 나보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내가 태평하게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을 하는 입장인데 나보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이제야 왜 나랑 이혼하지 않으려는지 알겠네. 어머님이 중풍으로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되니까 도와줄 손은 필요할 것 같아 나랑 이혼하지 않겠다는 거지? 나랑 이혼하면 어머님은 당신이 전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 아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럼 나한테 잘하지 그랬어.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억지 부려봤자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면 나는 소송으로 갈 거고 이런 집안에서 우정이를 키울 바엔 차라리 우리 부모님 밑에서 안정적인 환경 안에 사는 게 아이가 성장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나를 붙잡을 생각하지 마.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 해도 우리 관계 더는 좋아질 수 없어. 이 집은 공동 명의인 거 알지? 당신도 빠른 시일 내에 짐 다 싸놓고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처분해서 재산 분할해야 되니까. 나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진 몰랐는데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됐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옆에 있어줬을 때 잘했어야지. 조만간 법정에서 보는 게 빠를 것 같네.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었던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봤자 결국 결과는 똑같아질 것 같아 더는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시기가 회사 일이 바쁜 시기였었죠. 문제는 출장까지 잡혀 있어서 아이를 엄마한테 맡겨야 했었고 3일간 지방에 있어야 되는 신세라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지방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말에만 올라오셨는데 그 사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급하게 짐을 챙겨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었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저와 아빠 몰래 혼자서 검사를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고 그 결과를 제가 출장 갔을 때 듣게 된 거였죠. 병원에서 좀 심각하게 보셨는지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말에 엄마는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던 거였어요. 아빠한테는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건 위험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주말에 오셨을 때 알려주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안한데 당신 오늘 바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입원 수속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병원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참네. 우리 엄마 병수발 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보고 장모님 입원 수속 도와달라는 게 말이 되냐? 어차피 이혼하겠다며. 네 엄마 일 네가 알아서 처리해.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우리 엄마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꼴의 사이라고. 그래도 그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 곧 남이라고 아예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갑상선 암이래. 서둘러 수술 날짜 잡아야 하고 입원 수속 밟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입원할 수 있게 옆에서 신경 좀 써줘. 어? 돈을 받아쳐 먹었으면 할 도리는 하라고, 이 망할 놈아. 끝까지 밑바닥만 볼 거야? 돈은 돈이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 내가 왜 움직여야 돼? 우리 엄마 간호해 드리는 것도 힘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입원 수속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 도움 필요할 때만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손 벌리던 놈이 그게 할 말이야? 네가 나 몰래 사고치고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빌린 돈 이번에 이혼할 때 전부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별것도 없는 게 꼴의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나 몰래 대출받아 사업했다가 망해서 상황이 악화되니까 수습하려고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려갔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겠지. 충분히 당신 마음 알게 됐고 서둘러 이혼 준비할 테니 법정에서 보자. 지긋지긋했던 당신과의 인연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너는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는 남편과 제가 전화한 사실을 모른 채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입원 수속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정신 나간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네 딸 노릇을 내가 왜 해야 하냐면서 막말을 퍼부은 뒤 끊어버렸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셨어요. 그동안 사이한테 해준 것들이 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면서 상처를 크게 받으셨는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남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과 함께한 세월들이 너무 큰 후회로 밀려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어려울 때는 저희 부모님께 손을 벌려 도움을 받았으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암 때문에 수술을 해야 돼서 입원 수속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남편은 되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변해가는 모습에 더는 실망할 것도 없었어요. 결국 그날 서둘렀지만 병원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엄마 혼자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엄마의 얼굴을 잠깐 본 뒤에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 된 제 딸을 데리고 가려는데 학원 앞에 남편이 서 있길래 서둘러 내린 뒤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딸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데려가려 하길래 딸의 팔을 낚아챈 뒤에 남편의 어깨를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딸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온 거라며 같이 시간도 못 보내냐고 화를 냈어요. 제 딸을 남편의 곁에 두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무시하고 차에 태운 뒤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눴다면 아마 딸이 보는 앞에서 제 손은 남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갈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를 했었고, 그렇게 병원을 다시 도착해 엄마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뒤따라왔는지 병실 문을 열고 상황을 살피면서 들어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을 끌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간 뒤 참고 또 참았던 화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저를 남편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가서 너희 엄마나 챙겨. 너 같은 놈을 그래도 사이라고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 딸 노릇을 내가 왜 하냐고? 아무리 우리가 막장으로 가고 있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 그래도 당신을 믿고 살아온 시간이 8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아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직 서류에 도장 안 찍었고 충분히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장모님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당신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 나도 회사 생활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지쳐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줘. 요즘 제정신이 아니라서 나도 많이 힘들어. 그런데 아까 병실 앞에서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장모님이 20억 점포를 인수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나 예전에 사업 말아먹고 도와주신 이후로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거든. 그리고 요즘 들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 회사 생활은 계속 묶여 있으니까 우리 엄마 병간호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장모님이 이번에 점포 인수하면 나도 자리 하나 달라고 하고 싶은데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사위 노릇 잘할게. 그리고 좀 전에 했던 말들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우정이 이제 1학년이야. 벌써부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드는 거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가자. 그래도 안 좋은 추억보단 좋은 기억이 훨씬 더 많았었잖아. 아까 우리 엄마랑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니? 점포 인수한다니까 갑자기 나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나 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네 딸 노릇을 자기가 왜 하냐고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으면서 우리 엄마 점포가 욕심이 나니?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하지 그랬어. 너는 보면 항상 앞날은 생각도 안 하고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문제야. 우리가 이혼하는 거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으니까 중풍 걸린 네 엄마 아들 노릇이나 해.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이혼 안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소송 들어가면 서류에 도장 찍을 수밖에 없을 거야.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도장 찍고 깔끔하게 갈라서는 걸로 하자. 평생 중풍 걸린 네 엄마 병수발 들면서 잘 살아봐. 저는 가지고 있던 이혼 서류로 남편의 얼굴에 뺨을 날려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자 불안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더 치밀어 올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뜯어 말리는데도 억지로 병실까지 들어와서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그 모습이 전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걸 저와 엄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병실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찾아왔지만 저희 가족은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고 소송으로 밀어붙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 버렸네요. 아빠도 남편이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지만 이미 이혼을 하게 됐고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우정이를 봐서라도 참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엄마는 다행히도 갑상선 수술 결과가 좋아서 충분히 쉬어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상태세요. 저희 가족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효자인 척 하던 남편은 혼자서 버거웠는지 끝내 시모를 요양원으로 모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질 것처럼 행동하더니 저와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니 시모를 요양원에 바로 보내는 모습을 보니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적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헤어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가 잘 돼야 그 사람이 더욱더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느꼈고 상상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3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인데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홍기를 놓치게 되었고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던 찰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좋으신 분이라 무난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형님의 말 한마디에 상당히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54억이나 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보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형님을 신경 쓰는 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형님은 그런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신경 쓰인다면서 시숙한테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숙은 남편한테 형님이 저에게 쌓인 불만들에 대해 전달을 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와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건너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했었죠. 정말 어이없었던 건 시댁 식구들은 굽신거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불만을 갖고 있었네요. 형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제가 왜 다른 식구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데요. 나는 동서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직 한 식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곧 있으면 54억 상속받게 될 사람이야. 왜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잘하려는지 알아? 내가 지고 있는 게 많고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빚까지 전부 갚아드리기로 했거든. 그러니 나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동서는 나한테 원하는 게 없나 봐?
그럼 저도 형님한테 잘 보이면 콩고물 정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54억이라는 큰 돈을 상속받게 됐으니 저도 형님 눈에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받아먹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형님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거네요. 제가 그래서 형님 비위를 살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하잖아. 동서한테도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눈치껏 상황 파악을 하라는 거야. 글쎄요. 저는 누구한테 굽신거리며 사는 성격도 아니고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적도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직접 오셔서 얘기하세요. 아주버님께 전달해서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에게 전달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집 식구로 들어온 거지 형님 비위 맞추러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원하시던 저는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형님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54억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많은 걸 대우받길 원하는 형님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돈으로 사람을 휘두르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고 저는 형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싶지 않았네요. 형님이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황당한 얼굴로 바라보던 형님은 잠시 뒤 방에서 나가버렸고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잠시 뒤 형님이 방문을 열고 나옴과 동시에 시모는 저를 부르셨고 형님은 팔짱을 낀 채 너는 이제 큰일 났다는 식의 표정을 하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네가 큰며느리한테 대들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우리 집안 분위기를 내 아들한테 대충 들었을 텐데. 네, 잘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집안에 빚이 좀 있으신 상황인데 그걸 형님이 갚아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대들지 않았고 당연한 제 권리를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저도 이 집의 똑같은 며느리고 뭐든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님이 저를 대하는 게 강압적이고 제 위에 군림해서 저를 돈으로 휘두르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고 저희 집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굳이 굽신거리며 형님한테 다 맞춰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네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갈 필요는 없잖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새아가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좀 이해해주고 큰애 기분을 어느 정도는 맞춰주면 좋잖니. 나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 네가 우리 집안의 막내고 마음도 훨씬 넓은 것 같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집안의 평화가 찾아올 거다. 큰애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으니 너도 힘들어도 큰애 앞에선 비위 좀 맞춰주면 안 되겠니? 시모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셨어요. 시모가 저를 앉혀놓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침착하게 말씀하시면서 형님에게 받았던 상처를 풀어주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얼굴 보는 사이인데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빚까지 갚아주겠다고 했으니 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굳이 삐딱하게 나갈 필요도 없었고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댁에 있을 때만큼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대화를 끝낸 뒤 방으로 나오자 형님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지 방에서 나온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했어요. 형님은 저를 보면서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며 제 성격도 보통이 아니라면서 자기 심기를 건드렸다고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길래 마음 같아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과 좀 전에 나눴던 대화가 떠올라 아무 말 없이 참고 있었죠.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던 형님은 앞으로 조심하라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건 저도 원치 않았어요. 그날 이후 주말에 시댁에 갈 때면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가 돌아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죠. 제가 노력하는 걸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어질 때면 항상 고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형님의 태도는 문제가 많았었어요. 분명 가족 전체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지만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불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제가 먼저 가족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도 얘기해봤는데 시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제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며 분위기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입 한 번 다물면 평화라고 최대한 조심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형님의 문제 있는 태도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동서, 내가 분명 지난주 수요일 잠깐 우리 집에 들르라고 했었는데 왜 내 전화 안 받았어?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형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이 워낙 바빠서 형님 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동서가 내 전화 안 받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삿짐 정리하는데 아주 혼났다고. 이번에 안 왔으니까 다음에 내가 부를 땐 꼭 와줬으면 좋겠어. 조만간 집들이 할 거거든. 그때 내가 아는 지인 싹 다 부를 건데 와서 음식 좀 해줘. 형님 집들이 하는데 제가 왜 가서 음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야? 동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요즘 내가 말하는 거 전부 다 토를 달고 있네?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게 아니라요. 저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형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잖아요. 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어머님, 보셨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토를 단다니까요. 영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만 조용히 해라. 차라리 내가 가서 도와줄 테니까 이제 그만들 하고 밥이나 먹어라. 밥상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거길 어머님이 뭐하러 가셔서 고생을 하세요. 형님 부모님 계시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형님은 제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형님의 부모님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며 함께 동승하고 계셨던 할아버지만 겨우 숨이 붙어 있으시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미리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깜빡 잊고 있었다면서 대충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 가족들은 형님이 삐딱하게 나와도 참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겉으론 저래 보여도 불쌍한 애라며 최대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라는 말을 하셨어요. 힘들어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시부모님께 버릇없이 행동하고 집안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안 좋게 몰아가는 건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는 반대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할수록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얼굴을 붉히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시니 제가 설레발치면서 나설 필요는 없었고 괜히 형님의 상처를 건드려 버린 것 같아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며 얼굴 봐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다고 저희를 돌려 보냈습니다. 그날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저를 힘들게 했던 형님은 전화 한 통 없었고 주말에 시댁에 오지도 않았네요.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자 괜히 제가 미안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형님 댁에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형님의 기분이 풀어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길 원했습니다. 남편에게 형님이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전부 들을 수 있었는데 형님의 삶도 참 딱했었어요. 형님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동생분과 싸우게 되었고 숙소에서 뛰쳐나간 동생분은 어두운 길을 혼자 걷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형님의 부모님께선 모든 탓을 형님에게 돌렸던 거였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형님은 부모님께 미움이 박히게 되면서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했는데 부모님과 할아버님마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할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형님이 54억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계시는 할아버님의 생명이 위태로우셔서 더욱더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형님의 집안 문제이고 그런 상황들로 인해 다른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건 잘못된 게 분명했기 때문에 다음에 얼굴 볼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는 건 한계가 있었고 형님의 행동들이 가족들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전부 지켜보고 있던 저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오자 한동안 모습을 안 보이던 형님도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솔직히 형님과 마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정말 살 것 같았는데 형님이 발을 들이자마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는 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는지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에 침묵을 지키던 형님의 한마디에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동서한테는 저기 이불장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여름용 혼이불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매니의 이불은 저 주셔야죠. 이불장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불은 위에 있는 이불들이 손상되지 않게 깔아놓은 거라 많이 해져 있고 작은 방은 바람이 새어 들어와서 두꺼운 이불을 넣어줘야 되거든. 첫째 너는 그래도 우리 집에 오면 내가 항상 하나밖에 없는 거위털 이불 내어주잖니. 작은 며느리는 거위털은 아니더라도 두꺼운 이불은 덮고 자야지.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서 들어가 자라.
동서가 뭘 잘했다고 몸따시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하는 거죠? 저번에 저한테 보인 행동 잊으셨어요? 형님,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 말을 했던 건데,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명절인데 기분 좋게 보내면 안 될까요? 저도 형님이랑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고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머님, 앞으로 장롱 밑에 깔려있던 이불은 동서 전용으로 주세요. 만약 재화가 다 풀리기 전까지 저 몰래 다른 이불 내어주시면 더 이상 못 참아요. 제 말을 들으셔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 잊으신 거 아니시죠? 동서, 뭐 하고 있어? 내가 말한 대로 장롱 밑에 깔려있는 이불 가지고 가라니까? 내 말 안 들리는 거야? 엄마, 형수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잠은 집에 가서 잘게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동서랑 서방님이 결정할 문제니까 알아서 하시고. 어머님, 저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따뜻한 수건 좀 내와주세요. 아까 전 좀 붙였다고 어깨가 많이 뭉쳤나 봐요. 어깨 안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형님 눈치 봐가면서 살아갈 순 없는 거라고요. 형님이 상처를 받든 말든 이제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형님 때문에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솔직히 형님이 시부모님 빚을 갚아주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는 거라고요. 왜 아버님, 어머님께서 형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아직 54억이 형님한테 상속된 것도 아니잖아요? 할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야 형님한테 54억이 상속되는 건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너무 유치하고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막대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님 세상 떠나시면 형님한테 가족이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럴수록 서로 도와가며 관계를 좋게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난 행동을 보일 바엔 차라리 인연 끊고 얼굴 안 보며 사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장롱 밑에 있던 혼입을 쓰지 않을 거고요. 이 집에서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솔직히 거위털 이불도 아버님, 어머님 덮으시는 건데 형님한테 양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어머님한테 안마를 해달라고요? 전 부치는 거 젓가락으로 깨짝깨짝거리면서 입으로 들어간 게 훨씬 많았잖아요. 고생은 어머님이랑 제가 다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님이 어머님 어깨를 주물러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어요? 방 안에 펼쳐진 거위털 이불 다시 어머님 방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제가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는지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형님은 제가 쉬지 않고 쏟아내는 말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흥분을 해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지만 형님 방으로 들어가 거위털 이불을 들어 시부모님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려 하자 그런 저를 보고 있던 형님이 거위털 이불을 빼앗으면서 어딜 가져가냐고 거위털 이불을 뺏기지 않으려 강하게 당기기 시작했어요. 저와 형님이 서로 옥신각신하자 가족들 전체가 저와 형님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서로 거위털 이불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며 안간힘을 쓰는 순간 이불은 순식간에 둘로 찢겨버렸고 이불 속에 있던 많은 거위털들이 공중으로 퍼져버렸습니다. 시모는 찢긴 이불을 보며 경악을 했고 형님과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분노하신 시모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정말 아끼는 이불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놨다고 엄청난 화를 내셨네요. 정말 보자 하니까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그래도 큰 며느리라고 최대한 대우해 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나도 너처럼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서 네가 언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랬는데 이젠 아주 이 집안의 왕처럼 행동을 하려는 거야? 그래도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라고 내가 정말 아끼는 거위털 입을 내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지. 작은 며느리한테 해진 혼이불을 주라고 손이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보여? 그래, 내가 거기까지도 꼭 참았다. 명절이고 서로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최대한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었어. 그런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위털 이불을 두 동강 내버려? 빚이야 어차피 천천히 갚아나가면 결국 다 갚기 마련이다. 내가 돈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왔다고 생각하는 거니? 넌 오늘 내가 아주 끝장낼 줄 알아. 오냐 하니까 아주 가족 모두를 잡아먹으려 드네.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오늘 아주 끝장 볼 줄 알라고.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남편과 결혼 이후 처음으로 분노하시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려던 시모가 분노를 터뜨리시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던 형님은 시모에게 뒷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바닥에 흩어진 거위털들을 전부 주워서 형님의 입에 마구 쑤셔 넣으셨습니다. 그동안 시모 또한 스트레스가 쌓인 게 많으셨는지 제가 알던 분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시모 좀 말려달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고 저희는 겨우 시모와 형님을 분리시켜 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바늘과 실을 가져오셨고 두 동강 나버린 이불을 원상태로 복구해 놓으라면서 주저앉아 있는 형님 앞에 자리를 지키셨어요.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늘과 실을 주워들어 찢어진 이불을 수선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시모의 눈치를 보면서 흩어져 있던 거위털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물을 흘리고 있던 형님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시더니 어느 정도 숨을 고르셨는지 다시 입을 여셨네요. 그리고 시모의 한마디에 형님은 폭풍 오열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느낀 게 뭔 줄 아니? 나와 비슷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살아온 환경을 들어보니 정말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 부모에게 사랑 못 받고 살아왔는데 부모까지 세상을 떠나버려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내 앞에서 웃어도 그늘진 얼굴을 환하게 해주려고 계속해서 참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주어진 환경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지. 너는 누구보다 착한 애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분명 좋은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작은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까진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더니만 새아가가 들어온 이후부터 질투를 느낀 건지 너는 애들보다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내가 너를 따로 불러서 몇 번이나 얘기했잖니?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불행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너는 내 앞에선 알겠다고 해놓고 작은 애한테는 그동안 네가 과거에 받았던 행동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었잖아? 그게 바로 보복 심리라는 거야. 네가 자라오면서 당했던 만큼
약자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상받는 느낌을 즐기고 있던 거잖아. 저번에 작은 며느리가 너한테 말실수하고 나서 내가 너희 집에 따로 찾아간 적 있었지? 최대한 서로 좋게 지내자고. 그럴 마음이 있으면 명절날 얼굴 보자고 좋게 헤어졌는데 결국 너는 시애미 말을 무시하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앞으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니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네 네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나는 절대 받아줄 생각 없고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만들 거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데 누굴 탓하겠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불은 꼭 전부 수선해 놓고 가라. 찢어진 이불처럼 너와 나의 인연도 찢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수선하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반성해라.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찢어진 이불을 수선했고 시모는 가족 전부 방으로 들어가라며 거실에 형님 혼자 남겨두었어요. 남편과 저는 방 안에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방에서 시모가 오열을 하는 목소리가 저희 방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형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과거의 비슷한 아픔 때문에 보듬어 주려 했지만 너무 큰 실망을 하셨는지 시모는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형님은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찢어진 이불을 수선했고 시부모님 방 앞에서 용서를 구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동안 감사했다며 집 밖을 나섰고 시모는 아주버님을 불러 형님의 뒤를 따라가 보라고 하셨네요. 아주버님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님을 찾아 밖으로 나갔지만 어딜 갔는지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소식을 기다린 저희한테 아주버님의 전화가 와서 받게 되었는데 형님의 할아버님께서 그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할아버님의 장례를 함께 도왔고 형님은 그런 저희를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돌아가려 하시자 저희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뒤따라 가려 하는데 형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열을 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는데 54억이라는 상속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그동안 속여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지내다 보니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잊지도 않은 거짓을 꾸미고 있었고 형님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저희는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채 속고만 살아왔던 거였네요. 형님은 잘못했다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만 이런 거짓말을 결국 밝혀질 게 뻔한데 왜 속이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시모가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자 형님은 할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실 줄 몰랐다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거짓을 꾸몄던 형님의 모습을 보곤 가족 전체가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시모의 말에 저희 가족 전부 시모의 뒤를 따르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형님은 시댁에 찾아가 몇 시간씩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재 형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아주버님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받아왔던 과거의 아픔들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결국 형님은 자신의 욕심이 모든 걸 잃게 만들었고 충분히 뉘우치고 있긴 하지만 시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예정이었던 30대 직장인입니다. 8년 동안 해외 파견을 나가 계셨던 아빠가 드디어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희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마 전까지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부녀가 되기 직전에 문 앞에서 바로 뒤돌게 되었죠. 예비 신랑은 직장인 토익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먼저 적극적으로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면서 몇 번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빠르게 가까워지게 된 이유는 있었어요. 바로 신랑이 아빠와 동종업계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빠는 전문 기술직이었고 신랑은 관리직이었어요. 아무래도 아빠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신랑은 이 점을 많이 저에게 어필을 했죠. 사실 신랑은 외적으로는 제가 선호하는 상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신랑에게 마음이 갔던 것은 어른을 공경하고 어딜 가든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연애를 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면서 식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원이 실수로 신랑 옷에 음식을 쏟아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직원이 엄청 당황해서 신랑에게 사과를 했던 적이 있었죠.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만 음식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옷이 더러워졌는데 제가 세탁비 다 물어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실수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옷이 지금 불편하시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해드릴까요? 너무 죄송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닦아내면 잘 닦일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색이라 그냥 보면 잘 티도 안 나는데요, 뭐.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세탁비도 필요 없고요. 일 보세요. 저도 예전에 일하다가 실수한 적 있는데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괜찮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놀라신 것 같은데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세탁비는 물어드릴게요. 이게 음식이 옷에 물들어서 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세탁을 해보시고 얼룩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배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란 직원은 신랑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세탁비를 물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신랑은 정말 사람 좋은 웃음으로 괜찮다면서 오히려 직원분을 안심시키고 다독이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 정말 배려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신랑은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먼저 챙기고 저를 위해서는 피곤함도 모두 이겨내는 사람이었죠. 제가 야근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퇴근을 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신랑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 진혁 씨,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나 기다린 거예요?
아니,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전화라도 해보지 그랬어요. 정말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오늘 일 일찍 끝난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저녁은 먹고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끝낼걸. 아, 그래도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혜미 씨.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나왔네요. 솔직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일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이렇게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건 다 윗상사가 능력이 없어 그런 건데 능력 없는 사람들은 다 퇴근하고 직원들이 고생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저였으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게 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렇죠. 그래도 진혁 씨 얼굴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진혁 씨처럼 부하 직원들 생각하는 상사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일만 끝내면 장땡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그래서 진혁 씨 직원들은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지 않게 알아서 척척 잘 해결해 주시잖아요. 신랑은 자신의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빠른 승진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어릴 적부터 한 곳에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기술직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로서 여러 가지 트러블도 많아 그동안 교체가 되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중간 관리자로 열심히 중재를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워낙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많아서 그런지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젊으면서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자신은 능력을 발휘하기에 좋았고 좀 더 일찍 승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빠른 승진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죠. 진혁 씨는 정말 나이에 비해서 빨리 승진한 것 같아요. 저도 이래저래 승진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빠만 봐도 어릴 적부터 같은 일을 벌써 30년이나 넘게 하셨는데도 어느 순간 좌천된 것처럼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되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혜미 씨 아버님도 자천은 아닐 거예요. 이쪽 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아버님께서 연차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 책임을 지신 거일 수도 있고요. 해외에 나가 계신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곧 들어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쪽 분야가 워낙 경쟁력도 세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가요? 예전에는 사실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많았는데 진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빠가 너무 이해가 돼요. 그때도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러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슬쩍 듣기로는 아빠 잘못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억울하겠지만 어쩌셨겠어요. 자식도 있고 가장이라서 억울해도 참으셨겠죠. 맞아요. 직장인의 고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거. 그래도 아버님이 해외로 파견을 가신 거면 그만큼 기술력도 인정을 받으신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아버님이 8년 동안 해외에 정착하셨다는 건 그쪽에서도 인정을 받으신다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신랑은 1년여의 연애 기간 동안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배려하면서 생각을 해주었고 한 번도 저와 다투지 않을 정도로 잘 맞았어요. 사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예민한 상황도 있었는데
신랑은 이런 저에게 잘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었고 격려도 해주었어요. 승진이 좌절되었을 때에는 위로도 해주었죠. 그런 신랑에게 신뢰와 안정을 느낄 때쯤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연애 기간 동안 신랑은 엄마를 한두 번 보긴 했지만 아빠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게 아쉽긴 했어요. 시차가 있어서 제가 아빠와 영상통화를 할 때도 같이 통화를 하지 못했고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실 때에도 신랑이 출장을 가 있는 적이 많아 만나보지 못했었죠. 아빠한테 예비신랑 꼭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 그래도 다음에는 볼 수 있을 거야. 아빠,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1년 동안 만나봤는데 사람이 진중하고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 회사 내에서도 평판도 좋은 것 같고 빨리 승진한 거 보면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진혁 씨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도 잘 생각해봐. 연애하면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없었니? 원래 연애할 때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결혼하면 딴 사람 되는 게 남자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애하다가 잘 맞지 않는 부분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그만둬. 그렇게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되면 냉정하게 뒤돌아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 남자친구가 아빠랑 비슷한 계열에 있다고 했지? 이쪽 계열에 있는 남자들 치고 욱하는 성격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 직업이 고되고 위험하니까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것들도 많을 거야. 에이, 그래도 1년 동안 만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직업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아무래도 위험한 직종이고 관리자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화낸 적 한 번도 없어. 오히려 화내는 날 달래본 적은 있어도 다퉈도 거의 내가 화를 내는 편이지 먼저 화를 낸 적은 없어. 그래도 오래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본성 같은 게 있으니까 잘 만나보고 결정해. 나중에 아빠가 네 남자친구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네. 이번에 들어왔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출장을 갔다고 하니까 아쉽다. 이름이 진혁이라고 했니? 내가 너무 한국에 있던 게 오래되었는지 이름만 들어서는 생각이 안 나네. 아빠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그렇게 아빠가 해외로 다시 가시고 난 후에 신랑이 출장해서 돌아오게 되었죠. 아빠와 만난 이야기를 하니 신랑도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이번에 아빠가 오시면서 진혁 씨랑 만나게 자리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네. 아빠도 다음에 한국 오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중간에 진혁 씨 이름 말해봤는데 아빠는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어. 어깨가 좁아서 사실 아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 아, 그래? 아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러실 수도 있어. 그동안 세대 교체도 많이 됐을 거고 아무래도 그 시간 동안 그만두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름만으로는 알기 어려우셨을 거야. 나도 그때 당시는 신입이라서 날 알지는 못했을 것 같고 같은 회사도 아니셨잖아. 아마 그래도 알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 그렇지? 벌써 아빠가 해외에 계신 지 8년이나 되었다니 진짜 시간이 빠르다. 그래도 상견례 때는 오실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돼. 아빠는 아직 비행기 티켓을 못 구했다고 하셨거든. 진짜 이러다가
결혼식 당일 되어서야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 아빠는 결혼식 전에는 꼭 보고 싶어 했거든.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는 결국 아빠를 한 번도 볼 수 없었죠. 상견례 때 처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상견례 때에도 비행기 티켓이 없어 아빠는 들어오시지 못했어요. 겨우겨우 결혼식 당일 비행기 티켓을 구해 예약을 했었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을 보여주었던 신랑이 딱 한 번 전혀 모르고 있었던 행동을 했던 날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로 제 주문을 빼놓고 음식을 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 주문하신 걸 누락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바로 만들어달라고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했었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것보다 빨리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니,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몇 개 안 되는 주문을 누락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직업의식도 없이 이렇게 주문을 빼먹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이 주문 받고 가져다 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자기 일조차 못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사장 당장 불러요. 사장한테 이런 생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고용하면 안 된다고 말 좀 해야 되겠네.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죠? 제가 대신 음료수 서비스로 드릴게요. 음식도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조리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작 음료수 하나로 잘못한 거 무마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음료수 하나에 사람 화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무슨 생각이죠? 그리고 여기 음료수가 당신 건가요? 어떻게 멋대로 음료수 서비스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맘대로 서비스를 운운하다니. 진짜 엉망이네. 저는 신랑을 계속 말렸고 결국 사장님께서 나오시고 난 후에 음식을 모두 서비스로 먹고 나오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신랑이 갑작스런 태도에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진혁 씨, 근데 아까 조금 너무 심했던 것 같기도 해. 음식이야 누락될 수 있고 그리고 내 거 먼저 조리를 해서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 그냥 다음에는 주의해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 진혁 씨, 오늘 무슨 일이 있어? 평소보다 조금 기분이 그런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면 집에 가서 조금 쉴래? 내가?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나는 저렇게 주인의식 없이 일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서 그래. 음식 서비스로 먹었으니까 뭐 다행이지. 배고파서 급하게 들어간 곳인데 역시 알아보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인 서비스 하나 제대로 안 하는 곳 가면 좀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 진혁 씨, 그래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음식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내 거 먼저 조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잖아. 전에 진혁 씨 옷에 음식 흘렸을 때는 사실 그냥 넘어가서 이번에 이렇게 화내는 건 나도 살짝 당황스럽긴 하네. 그거랑 지금은 좀 다르지, 혜미야.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거기다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서 핑계대는 거 못 봤어? 이렇게 화내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도
뭐 음료수 서비스로 준다 어쩐다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갔을 거야. 그래도 자기 일은 확실히 해야지. 신랑과 만나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친절한 신랑으로 돌아오면서 제 기억 속에서도 흐릿해지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 역시 큰 문제 없이 준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 아빠는 일정에 딱 맞춰서 귀국을 하셨습니다. 아침 비행기로 도착을 하시다 보니 바로 식장으로 오시게 되었죠. 식장에 도착을 한 아빠에게 저는 신랑 얼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사이라고 소개를 하고 난 후 아빠는 사이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신랑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변하더니 전기실로 들어가 전기들을 다 박살을 내고 난 후 친인척 지인들에게 결혼식 시설 문제로 취소가 되었다면서 양해를 구하고 모두 돌려 보내셨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아빠의 태도에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결혼식장에서 아빠는 신랑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당신 나 알지? 당신 때문에 8년 전에 억울하게 해외 파견 나가게 된 거 바로 나야. 어떻게 당신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고선 내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당신 그때 설계한 거 왜 당신이 했다고 했어? 거기다가 잘못 작업한 책임을 내 탓으로 돌려? 내가 설계한 대로 작업했으면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았어. 중간에 당신이 다 바꾸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아버님, 진정하세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바꾸지 않았고,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저는 중간 관리자였을 뿐이고, 제가 관여한 건 없어요. 단순히 사원이었던 제가 어떻게 아버님 해외 파견에 관여할 수 있었겠어요. 제발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얘기? 웃기는 소리 안 해. 내가 그때 일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래, 젊은 사람이 승진하고 싶어 욕심내서 내 설계도 가지고 간 거는 다 알고 있었고 이해도 했어. 나는 어차피 30년이나 근무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다음에 문제 생기니까 그 책임을 나한테 돌려? 그때도 그랬지. 지금처럼 자기는 그냥 중간 관리자일 뿐이라고. 그 덕에 내가 가족들이랑 8년이나 떨어져서 오지에서 살았어. 그 생활을 당신이 알기나 해?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했던 일 아닙니다.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제발 진정하세요. 그때 사건은 제가 관여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식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다 이해할 테니 아버님 진정하시고. 진정? 결혼식 이렇게 된 거 이해한다니?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내 딸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집 보낼 수 없으니까 개소리 그만해. 나도 이렇게 가족이랑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선 내 딸까지 고생문에 들어가게 하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때 해외 파견 안 간다고 했는데도 갑자기 파견이 바뀐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결국 내 입 막으려고 보낸 거 아니었어? 내가 그 증거 찾으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당사자까지 만나게 되니 이제는 다 터뜨릴 때가 된 것 같네. 아빠는 분노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8년 전 아빠가 해외 파견을 가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신랑 회사의 하청 업체였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 중간에 회사를 연결해주는 관리자로 신랑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계를 아빠가 모두 진행을 하고 제출을 했는데 신랑이 이를 가로채고 자신이 한 것이라 제출을 했던 것이었죠. 그 덕에 사업은 승인되었고 신랑은 이것을 기회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에 알고 아빠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하청업체 직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내가 보내줬던 서류, 그거 결국 탈락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당신이 그때 우리 회사에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 사업비 제대로 쳐준다고 했었잖아. 그때 고생하면서 설계했더니만 그거 탈락했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아나? 전혀 모르겠지. 근데 당신 그거 당신이 제안한 거라면서 서류 제출했잖아.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설계를 당신이 했다고 가르쳐 놓고선 나중에 딴 말 한 거 아니었나? 아버님, 오해세요. 그거 제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서 설계한 거예요. 아버님 서류를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같이 제출했고 그때 당시 제 제안이 적절하다고 해서 선택받게 된 겁니다. 제가 어떻게 남의 제안을 가로챌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로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 정말 오해하신 거예요. 그래, 그 증거가 없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어디 증거가 있겠나? 그래서 사람 머리 똑같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넘어갔었지. 결국 그 하청 또 우리 회사에 오게 되었고 시공도 우리가 하게 되었던 거고 근데 설계한 사람이 그거 어떻게 설계한 건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나?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말했는데도 내 말 무시하고 자기 말대로 시공하라고 화내던 거 당신 아니었어? 모든 책임 자기가 진다고 해놓고 결국 시공 잘못되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업체도 끼워서 진행해놓고선 모두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내가 고집부려 그런 거라면서 주장하지 않았나? 그래 놓고선 양심도 없이 내 탓으로만 돌려놓고선 당신 발 뺐잖아. 아, 그때 뒤 봐준 사람이 저 양반 아니야? 신랑은 사업체에서 이사였던 아버님의 후광으로 단숨에 중간관리직으로 취업을 하게 된 것이었고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신랑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입김으로 신랑은 발을 쏙 빼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빠는 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청업체였던 탓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아빠는 해외에 파견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모두 무마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억울하게 해외로 파견을 급하게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신랑에게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파혼 통보를 받고 난 후 신랑의 본색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막무가내로 집으로 찾아와 화를 냈다가 물건을 던졌다가 울면서 사과를 했다가 난리통에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습니다. 혜미야, 미안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아버님께서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 설계는 진짜 내가 한 거 맞고 아버님이 하신 거 내가 가로챈 거 아니야. 정말 믿어줘. 우리 신뢰가 겨우 이 정도였어? 나 그렇게 야비한 사람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우리 행복하게 결혼할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진혁 씨, 당장 돌아가. 나 진혁 씨하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지 마. 저번에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계속 문 두드리는 바람에 신고 들어왔었잖아. 이렇게 찾아와도 당신이랑 할 얘기는 없어.
어떻게 우리 아빠랑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빠가 억울해서 증거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기나 해? 근데 아무도 증언도 안 해줬어. 근데 그 뒤에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가 있었다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래? 너, 네가 뭐가 잘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그래, 내가 그랬다고 쳐. 그런데 이미 8년이나 지난 사건을 뭐 어쩔 건데? 너나 네 아비나 뭐 어쩔 거냐고? 8년이나 시간 지났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나 알고서 그따위 난리를 피운 거냐? 뭐?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이따위 행동을 한다고? 당신 미쳤어? 역시 아빠 말이 맞았구나. 당신이 우리 아빠 설계 가로챈 거 맞네. 그동안 나한테 당신 본성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이렇게 끝내는 게 맞겠다. 제발 그만하자. 당신이랑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겠어. 혜미야,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나 당신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제발 부탁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아버님한테도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당신이랑 아버님께 베풀면서 살게. 제발 용서해줘. 그래도 아버님 해외 가서 일하시니까 금전적으로는 도움이 된 거 아니야? 진짜 막장이네. 너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당신이 그따인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가 신기하다. 아, 맞다. 당신 아버지 후광 덕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였지? 근데 그거 알아? 당신 아버지도 그 자리까지 가는데 더러운 돈 써왔다는 거. 그거 내가 다 까발린 거니까 그거나 준비해. 제 앞에서도 막장을 보여주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빠 혼자서 열심히 모으고 계셨던 증거 자료들을 저도 함께 수집하게 되었어요.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아빠가 처음 설계를 했을 때의 초안과 메일을 보냈던 내역 등을 확인했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나 사업 거래를 하면서 다수의 하청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빠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다짐을 하셨던 것이죠. 불공정 거래로 인한 당시 하도급 대금도 적게 지급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배상 청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중간 관리자인 남편과 그의 아버지가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동안의 만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아빠가 해외 가고 나서도 배상은 아빠 회사에서 진행한 거야? 그거 아빠가 해외 파견 가는 걸로 사건 마무리한 거 아니었어? 그쪽 회사에선 무슨 일 처리를 이따위로 했대? 그래도 아빠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아빠한테 말도 안 했네. 하긴 아빠 알았으면 당장 달려와서 뒤엎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건가? 그랬겠지. 그때도 내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으니까. 직원들도 많이 있었고 혹시라도 하청이 끊기면 여러모로 골치 아프니 그랬던 건가 봐.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 이후로도 참 대단한 집안이네. 그래도 회사에서 자료 줬으니 이걸로 소송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쪽 회사에서도 이렇게까지 했던 건 몰랐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아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해외에서도 비행기표도 많이 없어서 오지 못했었잖아. 진짜 중간에 한번 봤으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서 아쉽긴 해.
그래도 뒤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래,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인가 싶다. 약속한 거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으니 벌은 받아야지. 8년이나 지나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래도 아빠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면 충분할 거야. 거기다가 그때 설계 아빠가 먼저 전달했던 증거도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회사에도 알리고 그러면 답이 있을 거야. 모든 사실들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을 때 신랑은 신고를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혜미야, 제발 그 신고 안 하면 안 되겠니? 이미 8년이나 지난 사건이야. 그리고 아버님 오히려 해외에 가셔서 그만큼 경력도 쌓으셨고 돈도 많이 버셨잖아. 시작은 억울하셨겠지만 사실 지금 여기 있었으면 계속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하셨을 텐데 그게 더 나쁘지 않았겠소? 왜 그렇게 억울하다고만 생각해? 와, 그래. 가해자는 자기가 한 짓 생각도 못 한다더니만 딱 그 꼴이네. 정신 차려. 이거 법 어긴 거야. 당신네들이 정당히 지급해야 하는 돈을 중간에서 꿀꺽 한 거라고. 아직도 이해 못한 거 보니 멍청하네. 근데 이 사실 당신네 회사에서는 알기나 해?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가 한 일이라는 거 알게 되면 회사 측에서도 난리일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빈다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혜미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지 말자. 내가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한텐 보상 두둑하게 할게. 제발 이거 사건으로 크게 만들지 말고 해결하자고. 내가 미안해. 근데 신고하면 우리 진짜 나앉게 되는 거야. 그때 되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신고하지 마. 이 와중에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당신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난 이미 결정했고 마음 바꿀 일 없으니까 당장 사라져. 더 있다가는 하루도 지체하고 싶은 생각 안 들 것 같으니까. 저는 아빠가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불공정 거래로 신고도 했습니다. 당시 공사 시공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빠 회사인 하청업체에서 모두 배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죠. 결국 모든 증거들이 원청 회사의 잘못으로 인정이 되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신랑의 회사에서는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 모두 징계를 내렸습니다. 시골 회사로 좌천되었다곤 하지만 사실상 잘린 거나 마찬가지라 하더라고요. 아빠는 해외 업무를 무사히 정리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요즘은 가족들끼리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상도덕도 모르는 집안으로 시집을 갈 뻔했던 것이었죠.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일하신 아빠에게 앞으로는 효도하면서 살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